우리도 말할래요. 진행을 맡은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요즘 정부발 소식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1년이 훌쩍 지났는데 너무 많은 일이 터지다 보니까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 단독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맡길 생각입니다. 너무 날로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만큼 믿고 보는 그런 기자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 한번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앞에 제가 잠깐 얘기는 했지만 한 1년 3개월 정도 너무 많은 소식이 쏟아져서 당장 저희 말할래요에서도 오염수라든지 몇 가지 이슈를 다뤘는데 그게 마치 진짜 지난 정부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없는 일 같잖아요. 없는 일 그러니까 같고. 지난 1년을 평가를 하자면 잘못으로 잘못을 덮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을 못 하고 돌아왔는데 보통 이제 다른 정부였다면 엄청나게 비판을 들었을 얘기가 그렇죠. 한 일주일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바이든 이 새끼가 나와서 그래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예. 그리고 바이든 이 새끼는 또 없어지고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신문을 보시고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야 이게 정말로 어제 이슈가 맞는 건가?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주요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적이야?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네.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로 결정적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일매일 좀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좀 큰 틀에서 5가지 정도 네. 짚어봐서 이제 이거를 아마 나눠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전에 아까 그 말씀 되게 공감하는 게 이렇게 정치에 오래 봐온 분들, 좀 네. 전문가분들 이거는 못 넘어가. 네. 근데 그게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젠 진짜야. 약간 우리 그 과제할 때 보면 막 그렇죠. 최종 수정 이것처럼 네. 이건 진짜다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다. 세상에. 네,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큰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건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막 민주당 대입법, 이재명, 문재인 대입법 하면서 네. 이 똑같은 걸 그렇게 대입해 보면 그냥 끝났을 텐데 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기자님이 픽한 되게 중요한 이슈. 전적으로 이제 이건 다 기자님이 택한 거기 때문에 네. 책임 또한 기자님에게. 노무현재단의 그 방향과는 다른. 네. 농담이고 그만큼 중요한 게 많은데 과연 김태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하고 있나 이걸 또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좀 먼저 하나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도 해명이 나오고 사과가 나오지 않은 이태원 참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59명이 지난해 10월 29일에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유족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이런 책임 있는 그 증명과 그리고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계속 이제 부모님들, 유족들 사이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죠. 네. 앞으로 2달 뒤면은 다시 그 할로윈이 또 돌아오고 그리고 1년이 됩니다. 근데 이 1년이 지나는 동안 사과를 한 사람이 있었는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혀 없었고 아주 초창기에 네.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 오세훈 시장이 네. 사과인 듯 아닌 듯한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렇죠. 어느 순간 기사에서 그러고 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과가 진행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까지 있었는데도 마치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고 나니까 면죄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데 이 이태원 참사의 사과도 그리고 증명도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이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될 텐데 10월 29일부터 이제 계속 책임 면피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주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없다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왜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 사건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그러니까 졸속 이전으로 인한 인재다라는 부분이 대통령실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계속 아니라고 얘기는 해왔지만 이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그게 맞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뭐 원래는 이제 이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가 있으면 거기에는 용산 경찰서에 정보관들이 파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파견이 되면 각각 담당 구역을 맡아가지고 한 3, 4명 정도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인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예측을 하고 그리고 경찰의 인력을 동원하는 그런 요청들을 해왔는데 불과 한 며칠 전에 열렸던 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 열렸던 세계 음식 문화 음식 축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용산 경찰서에 정보관이 파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보관이 올린 그 정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쪽으로 많이 몰려도 문제가 없도록 유동 인구들을 제대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당일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그날 인력을 좀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보다 윗선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시위를 막아야 되니까 아예 거기에는 인력 배치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 이 공개가 된 사실들이 사실 언론 보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뭐 5월 달에 이제 일부 언론 보도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여줘야 했던 건 용산 졸속 이전으로 인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고 인재였다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어야 됐는데 결국은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정도로 보도가 되고 끝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예전에 저희 뭐 학폭 다뤘을 때도 그렇지만 뭔가 시간을 질질 끌고 네. 그럼 그 사이에 다른 이슈도 뭐 생겨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보통 다 각자의 삶을 사니까 그게 또 막 계속 관심을 똑같이 가질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끌면 알아서 그냥 덮이겠지 라고 믿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 저도 이거는 못 덮는다. 네. 말이 안 되지 않냐. 특히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이 세월호를 겪었던 사람들인데 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뭐 신속하게 저들이 대응한 논리가 뭐 자기들이 놀러 간 건데 왜 막 대통령 탓하냐. 이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말도 꺼내지 마라 라고 되게 신속한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나니까 실제로 이 분노한 시민들도 이거 내가 지금 얘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가? 이렇게 막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경우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이사님 말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뭐 최근에 이제 일제 강제 동원돼서 노역을 했던 일을 했던 이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언론 보도, 그러니까 보수 언론과 그리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일부 이제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이 몇십 년간 사과를 해왔는데 언제까지 그럼 사과를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피해자가 남아있고 그리고 피해자들과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옆에서 이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을 막는 여러 수단들을 보면서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이제 의심 단계이긴 하지만 SNS에 누군가가 글을 올리거나 혹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인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니까 댓글도 많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댓글 상단에 차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대댓글을 달아도 거기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뭐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네, 네 이용하니까 좋냐, 무슨 정치병이네 이러니까 결국 그분들도 지쳐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이거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얘기조차도 꺼낼 수도 없는 분위기가 되고 네. 추모한다 그래도 오히려 이거 정치적으로 몰아간다 하고 이게 진짜 이상하게 흘러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 좀 보수적인 성향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저 너무 납득이 안 된다. 근데 얘는 왜 대통령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뭐고 그럼 정부 뭐 표는 왜 달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좁혀갔을 때 뭐 오세훈 시장이나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일단 이들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 요들까지는 비판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선을 긋더라고요. 일단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럼 이상민은 제대로 책임졌냐?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러고 기자들은 뭐 민주당 역풍 뭐 이런 걸 자꾸 포커싱 맞춰서 보도하는데 그러한 기자들의 심리도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 피해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에 간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주체가 있든 없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게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예요. 근데 이 국가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정치와 관련된 기사들을 쓰는 것들을 보면은 왜 그런지 뭐 정부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사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정부 잘못 조금 그리고 이 비판하는 사람 잘못 조금 해갖고 물타기라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서 보는 기자들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고 그런 기자들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가 너무 적게 보여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일단 하나는 확실하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진짜 그래야 다음에 재발 방지를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당연히 못 막겠지만 그걸 이렇게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세월호도 좀 애매모호하게 그냥 지금 어느 순간 잊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네. 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이제 모두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죠. 결국 그게 또 그냥 넘어가고 12구 참사 그냥 넘어가고 그럼 다음에 또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다들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이게 그러면 뭐 역풍 우려한다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면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뭐에 그러면 의존을 해야 되냐 네. 이런 생각이 계속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태원 참사를 상징적으로 저희가 보는 이유는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뭐 롤스로이스 차량을 탄 마약에 쩌든 사람이 20대 여성을 차로 치여서 지금 20대 여성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살인 예고 사건도 올라오고 실제로 뭐 서현역이라던가 그리고 신림 쪽에서는 실제 살인 사건, 칼부림 사건이 나기도 했었고요. 이런 이제 큰 사건과는 다르지만 이 잼버리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 잼버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고위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도 지금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충북지사가 가서 상황을 살피는 바람에 그 물을 푸는 게 멈춰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서 또 물 푸는 게 또 멈추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명확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사과와 반성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잼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롤스로이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면서 좀 이 정부의 그 고위공직자들이 실력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의식은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 그 롤스로이스 사건이 사실 잼버리나 아니면 다른 살인 예고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비해서 굉장히 좀 공론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공론화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좀 다른 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건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마약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 이 차량으로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사고를 냈고 그리고 이 마약에 쩌들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마약에 쩌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을 하고 간 건데 이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석방이 됐는데 거기서는 뭐 경찰이 이 사람의 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옆에 떨어져 있는 담배를 주우려고 하다가
과실이 생긴 거다.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그리고 변호사가 찾아와서 내가 신원 보장을 할 테니까 풀어줘라라고 얘기를 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약에 쩌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정도였다면 재범의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정부의 그 어떤 정책과도 반대인 부분이라서 정말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로 인식을 가지고 이 해결해 나가려는 문제라는 것인지 전부 다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2구 참사 때도 초창기에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마약 얘기 엄청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막 피해자분들을 엄청나게 또 이상하게 몰아가고 그런 식으로까지 저는 이제 소위 장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약과의 전쟁이라면서 결국엔 지금 이거 뭐 하나 제대로 막았다는 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눈속임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 결국엔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고 네. 생명과 안전은 더더욱 이제 보장받는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이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계속 이 악순환이 더 반복이 되고 네. 결국 이런 사회 불안을 또 조장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 부분을 좀 더 붙여서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용산구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불법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그리고 정부의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고, 그리고 이 용산구 주민들과 상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라 이게 누구 하나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못한 거는 정부죠. 사실 정부고 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피해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상황이 오고 있어서 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점을 또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늘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고 갑들은 늘 유익이 빠져나가는 현실. 네. 그걸 아마 꼬집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챌린지 막 했었잖아요. 네. 뭐 상권 살리기. 중요합니다. 상권 살려야죠, 당연히. 네.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왜 정작 책임자 처벌이나 뭐 반성, 그리고 더 나은 재발 방지,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가? 이런 의문까지 같이 덧붙이면서 결국에는 아까 뭐 제가 민주당 뭐 역풍 우려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도 했지만, 민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 국민의힘 정도랑 당연히 똑같아서 안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정부와. 그래서 좀 아무튼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또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덮이지 않도록 우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혹시 중간중간에 또 중요한 소식들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되게 화도 나고 되게 먹먹하고 막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된 상황이라 더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혹시 꼽은 내용은 뭡니까? 미국의 정보국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했다라는 점. 야, 그거 한 몇 년 전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로. 저도 지금 이게 오전에 이제 다시 한번 기사를 정리하다가 야,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일까라는 생각이 몇 년 지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갔잖아요. 정말. 그리고 이 도청 문제는 그러니까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트위터나 SNS에서 유출되면서 공론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황이 이제 주로 담겼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그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였던 김성환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랑 그리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면서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네. 그냥 마치 뭐 그냥 의견 충돌 정도 막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다뤄지고 사라진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잖아요, 이게.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랑 그리고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방문을 가기 전에나 했던 그 대화 내용이에요. 이게 마치 이제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 그 국빈 방문의 거래처럼 보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뭐
그 무기가 전달된다는 얘기는 포탄 지원이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정황들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예, 그게 마치 아닌 것처럼 네. 그런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도청 문제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대로 그래 뭐 청와대보다 더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철통같이 보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해명들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것보다도 그래서 도청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라는 게 너무 이제 의문인 거예요. 그렇지.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가 보안이 더 제대로 되냐, 대통령실이 되냐, 막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그냥 이렇게 대통령실이 더 되면 이렇게 양비론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결국엔 여기 도청 됐냐 안 됐냐, 네. 요게 원래 본질인데. 그렇죠. 도청이 계속 되고 있는가? 그리고 도청 장치는 다 확보를 했는가? 그거를 다 폐기를 했는가? 이런 부분이 다뤄져야 되는데 그 뒤에 얘기는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도청 자체가 없었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뒤에는 도청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국가 간에 그럴 수 있다. 뭐 선의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네. 아니 그러면 그 선의를 믿어서 아직까지도 도청이 되게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청 장치를 다 폐기를 했던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와.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저희 뭐 이슈를 덮는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청 하면 원래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도청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되지만 네. 현실은 야 지금 도청 얘기 아직도 할 때냐 오염수에 지금 막 칼부림이 난리가 나는데 네. 넌 아직도 도청 타령이냐 이렇게 취급받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저들은 계속 이슈를 덮는데 그게 더 충격적이어야 덮이니까 네. 점점 더 큰 일들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의문점이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첫 번째 쟁점은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는가 여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 거짓 의혹이라고 이제 명백히 부인을 하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실제로 도청을 했다는 얘기가 확인이 되면서 또 이제 말을 바꿨죠.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도청을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까지도 도청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도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항의도 하고 자료를 내놔라 혹은 이제 도청이 어디서 되고 있냐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항의도 확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의 외교에 대해서만 그리고 동맹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미국이 뭐 우리 핵 우산에다가 뭐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을 막아주기 위한 유일한 수단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건 그거고요. 네, 그치. 우리가 도청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그리고 어디까지 당했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4월 10일자 기사가 거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미치겠네, 진짜. 상반기에 이제 거의 뭐 1, 4분기 거의 그때쯤까지가 끝이고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고 시작한 지가 벌써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명확한 설명이 없다. 예,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실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렇지. 예, 그 부분도 남을 수.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네. 찜찜하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근데 대통령은 뭐 얘기하면 그런 거 없다고 바로 화부터 내고 있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상황일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근데 결국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한미동맹을 그때 갖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 그렇습니다. 기억나는 게 네. 이거 조금 질문을 하는데 네. 너 한미동맹 지금 부정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도청 얘기를 물어보고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에 불리한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때 김태효 차장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네. 가버렸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그게 사실 아까 뭐 민주당 대입법 뭐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그렇게 하면은 이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진작 끝나갖고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는가도 의문이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한미 동맹 당연히 중요하고 그걸 우리가 막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항의를 하고. 저는 사실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자주국방 말씀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대화를 하자고 하셨지만 그 안에는 또 항상 힘도 우리가 기르고 그런 자신감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동네방네 가갖고 막 센 척은 다 하지만 지금 뭐 잼버리도 그렇고 계속 망신당하고 있고 네. 뭐 겉으로는 엄청 센 척하는데 어디 가갖고 막 고개 팍 숙이고 있고
이런 막 국민들의 자존심도 사실 뭉개버리고 있고 네. 뭐 외교가 뭔가 싶어요. 저 사람을 보면.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이제 실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만 사실 두고 보자면 우리가 이 도청을 당했던 것도 명확하게 이제 해명을 못하고 있고 올해 1월에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서울 한복판을 뚫고 대통령실을 찍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보다 더 이제 우리 대통령실이 보안이 철저하고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무인기가 우리 대통령실까지 찍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허점 부분도 좀 해명이 되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안보를 더 확실하게 다지고 있다라고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창 요즘은 이제 총선 국면도 오고 있고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서서히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네. 이게 확 뭐 시청자들이 빠져 있었던 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요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그거에 대한 또 구체적 질문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뭐 이제 새로운 소식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 속은 터지는데 뭘 해야 되냐 그런 어떤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차곡차곡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답답한 시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좀 논의해봐도 좋겠다. 그런 네. 생각도 사실 많이 들 정도로 뭐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뭐 한미동맹, 뭐 문재인 탓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어떤가도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노가 차곡차곡 이제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노가 표출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사실 좀 의문이긴 약간 하고요. 누구 한 명만 나오면 약간 이런 건가? 네. 대세가 기울고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지른다고 해도 그거를 따라오는 언론사도 사실은 거기가 죽죠. 없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 기관에서 반론을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최근에 저희가 그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있는 메신저에 접속을 했다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법무부에서 나왔던 해명 자체도 여태까지 정부에서 했던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태도랑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닮아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메신저 사용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메신저를 사용하는 게 왜 문제냐면 텔레그램보다도 더 보안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검사인 황희도와 검사인 김태현이 내부 실시간 메신저로 대화를 하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지우자라고 얘기하면은 검찰 내부의 그 서버에는 우리 둘이 얘기한 기록은 있지만 얘기한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그걸 사용을 해서 검사들이랑 대화를 했다면 이거는 어떤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보고를 받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해명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 기사로 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사를 읽은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 나온 거예요. 출연하셨죠 그때. 네. 그 법무부 해명이 나온 다음 날 제가 출연을 했는데 왜 출연을 했냐면 법무부의 해명이 김어준 씨가 말한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해명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해명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그 김어준 씨는 딱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해명이 나온 거예요. 저희 기사는 뭐 인터넷 언론사가 썼으니까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를 읽으면서 정도로 이제 언급이 됐더라고요. 와, 근데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제가 그 최근에 사회봉사 다녀왔어요. 이명박 씨 재판 때문에. 근데 네. 그때 뉴스엔조이나 몇몇 언론사 걸 인용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소고발 당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요 처음에 이거 다뤘던 곳, 네. 또 전 당연히 뭐 고소고발 당했을 줄 알고 몇 년 전에 한참 전 얘기였거든요. 근데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룬 나를 공격한 거 보면서 네. 이게 마치 지금 상황도 보면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님이 그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그걸 그 다음날 아침 방송에서 읽었고 그 생각을 얘기했고 한 줄. 그리고 나서 법무부 해명이 나왔는데 뉴스버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김어준 총수를 언급해서 그 다음날 출연했다. 이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한동훈 장관이나 이 정부의 우회적인 태도를 반복했다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내부 메신저를 얘기했거든요. 그 기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메신저를 얘기했는데 이 법무부에서는 다른 장관들도 메일을 사용했다. 예,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 그리고 노무현 전 정부에서 일했던 강금실 장관을 얘기하면서 이분들도 검사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메일을 사용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메신저를 얘기한 거예요. 메일은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 내용도 남고요. 메일은 누가 썼는지 확인도 됩니다. 근데 이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메일을 얘기하는 거 보면서 역시 이 다른 사안에서 하는 모습이랑 정말로 비슷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A를 물어봤는데 B를 가지고 지가 화를 내든가 아니면 그걸로 당당하게 하든가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A 방금 말씀하신 그 메신저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 메신저라는 걸로 이제 딱 그 축을 잡아두고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냥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네, 가볍게 그냥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메신저를 사용한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메신저를 사용한 것을 인정을 했다면 저희가 우려를 제기했던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처럼 메신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메신저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기사를 쓴 건데 그러면 앞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동 로그인돼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자동 로그인을 풀 것인지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요 관점으로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도청으로 시작해서 쭉 왔는데 그 도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냐 뭐 이런 거 일단 다 흔들릴 필요 없이 그 지금 도청은 어떻게 됐는데 지금 뭐 제대로 처리된 거 맞아? 뭐 요런 걸로 이제 혹시라도. 근데 4월부터 지금 한 4달 가까이 기사가 안 나오는데 혹여라도 아무튼 이게 또 추가적으로 뭐가 이어지면 그때 또 바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요 뭐 도청과 혹은 뭐 메신저와 등등등 얘기했지만 A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B, C, D를 답한다고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시간을 소모할 필요는 없구나. 그냥 딱 이 명확하게 중심 잡자. 용산 대통령실 도청 문제도 우리는 도청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청하는 기계들을 폐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항의를 했다. 이 정도면 끝나는 건데 청와대보다 낫다. 이거는 다른 대답입니다. 그렇죠. 낫고 말고 일단 나중에 다른 얘기고.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하고 있냐 안 당하고 있냐의 질문인데 청와대보다 낫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묘하게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뭔가 맞나 보네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낚이지 마라. 이런 얘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